수급을 봤더니 특히 포스코가 수급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시클리컬 섹터들이 좀 길을 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고, 중국은 정부 규제,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 서프라이즈를 땡겨서 주가를 미리 올렸다. 실적 외에 뭘 봐야 되는지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 며칠 증시가 특히 아시아 증시가 참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항생 지수는 이틀간 8%씩 빠졌었고요. 맞습니다. 오늘은 또 니케이가 그렇죠. 돌아가면서 아주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데, 무슨 일인가요? 사실 니케이 빠진 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닌데, 크지도 않고 어제하고 그제는 뭐 상해 증시 한번 푹 빠지고 또 그 홍콩 증시 한번 푹 빠지고 그러니까 막판에 시장이 막 굉장히 좀 밀려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중국은 이게 참 그 공산당 국가가 맞아요. 왜 이렇게 증시를 부양해도 뭐 성에 안 찰 마당에 왜 이렇게 규제를 내는지, 이제 계기가 됐던 게 DD2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차량 공유업체예요. 네. 웨버 뭐라 그러죠? 위버인가? 우버. 우버. 예. 그럼 비슷한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고 굉장히 압력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즈음해서 그때 상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차량 공유 업체는 그 안에 지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기밀이 좀 노출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군기잡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그전에는 뭐 독과점 이런 것도 그냥 뭐 눈 감아주고 IT가 커야 된다 그러는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알리바바를 특히 뭐 자회사 상장하는 것도 받고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났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 안 된다. 전부 공교육 업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교육 업체들 주가가 완전히 뭐 거의 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주가가 지금 떨어진 모양이고, 거기다가 바이오 기업도 지금 규제를 가한다. 이래저래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또 대외적인 여건으로는 미중 관계가 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도 서로 으르렁 서로 이제 날선 얘기들만 하고 이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일본 증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머징 쪽에서 중국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밀리면 우리나라도 좀 밀리고 뭐 같이 이런 게 이제 그 소위 이제 패시브 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 주식 때릴 때 우리 주식도 같이 때려버리는 기울대로 다 같이 파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이 예전에 반도체 굴기도 그렇고 뭐든지 정부에서 나서서 뭘 하려고 그러거든요. 반도체 굴기라는 게 정말 그 정부는 옆에서 농구가 왼손이 거들듯이 거들기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서갖고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 반도체 굴기 관련된 회사들도 지금 뭐 파산하는 회사들 그렇죠. 계속 생겨나고 이런 모양새고,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중국의 스탠스가 그렇게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국 얘기는 약간 좀 틀려요. 요 잠깐 그 차트 한번 좀 제가 표를 좀 뺐는데 표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지난주에 금요일 날 빅테크주들이 막 급등을 했어요. 근데 계기가 됐던 게 트위터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특히 광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야, 저희 서프라이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4%, 5%, 5%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그 다음 주 전망 자료, 뭐 언론 보도 이런 자료 보면은 다음 주는 슈퍼위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빅테크주들 실적이 몰려서 발표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 보도를 딱 보고 나서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리 서프라이즈를 미리 땡겨서 주가를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 발표하면 주가 빠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정말로 그 슈퍼위크를 만들려면은 기업 실적이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빅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특히나 어젯밤에가 그야말로 그 실적 발표의 피크인데, 실적 발표 회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스타벅스 이런 정도인데요. EPS 기준으로 해서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전부. 근데 주가는 장중에 대부분 약세를 보였고요. 그나마 예상치를 40% 이상 웃돈 알파벳 정도만 시간 외에서 1%가 상승했고. 구글이 돈 많이 벌긴 하네요. 그렇죠. 광고 수입이 뭐 우리나라도 광고 그쪽 관련된 쪽에 광고 매출이 굉장히 좀 이번 게 특징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종목은 EPS 예상치보다 30% 이상 웃돌았는데 시간 내로 3%가 넘게 빠지고. 그러니까 좀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미국은 약간 그 틀린 그 경향이 있는데 중국은 정부 규제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 서프라이즈를 땡겨서 주가를 미리 올렸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좀 그 약세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리 땡겼다가 올렸기 때문에 좀 그 조정을 받은 거지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도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중간 정도 이상 지났잖아요. 예, 예. 굵직한 기업들 많이 했고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도 뭐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뭐 저 철강 뭐죠? 조선주 예. 같은 경우는 조선주는 적자인데도. 후판 가격이 그 굉장히 올랐잖아요. 철강주는 요새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후판 가격이 올라가서 손실이 났는데 그거를 미리 땡겨서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두 회사 현대미포하고 뭐 그 두 회사가 이제 그 적자가 났는데 적자 난 순간부터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수목 기관들이 막 열심히 사대는 거예요. 주가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그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알고 좀 매매를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예. 서프라이즈잖아요. 예. 약간 뭐 기대치보다 예. 많이 나왔으니까 예. 현대차도 뭐 기대치만큼 예. 나왔고 그런데 빠진단 말이죠.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프라이즈 난 기업이 주가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뭐 다른 종목 예를 들 것도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자, 오늘 그래서 좀 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럼 이 종목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제 쇼크 나온 종목은 일단 빼고 얘기를 할게요. 쇼크 나왔는데도 그게 바닥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까지 좀 그 신경 쓸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실적 외에 뭘 봐야 되는지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성적표가 어땠느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그 차트를 하나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잠깐 볼까요? 어제까지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42개예요. 근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10% 넘게 더 그 예상치보다 잘 나온 기업이 45%, 19개 기업입니다. 42개 기업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죠. 그리고 0%에서 10% 되는 기업이 19개. 절대적으로 좀 실적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0% 예상보다 조금 안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7개. 그리고 10% 마이너스 10% 미만으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얘기하신 조선주. 그다음에 금요일날 실적 발표한 뭐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현대건설은 또 올라가요. 또. 아니 근데 현대건설은 장기적으로 내년도 뭐 선거 이슈도 있고 예. 뭐 건설주들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슈가. 건설주는 아무래도 선거 이슈가 있어요. 선거 있으면은 주택 관련해서 또 그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해 주잖아요. 공급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도 강세를 보이는 배경은 그 일회성 이익이 있는데 일회성 이익이 덜 반영이 됐다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는 좀 그 실적 갖고 그 접근하는 방법을 쉽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하는 것을 보고 뭐 일단 첫 번째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는 게 있고 실적 발표 후에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예.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예.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예상하고 들어가는 게 일단은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를 실적 뭐 애널리스트들도 헛헛날 틀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정말로 저 선배 중에는 한 종목만 거의 10년 넘게 한 종목만 거의 그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자기 그 관리하는 계좌들 지분을 다 합치면은 3대 주주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정보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미리 주식 사서 뭐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근데 이런 분들은 극히 예외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거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 종목 관심 있으면은 내가 2분기 실적을 전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하반기 실적을 전망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거기다가 현재 주가를 봤더니 다른 비교 회사들보다 주가가 싸다. 이게 이제 뭐 가치 투자자의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정석적인 방법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써서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작년보다 1000% 작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 이익이 1000%가 늘었다고 그게 좋을까요? 작년이 워낙 나빴다 그러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작년이랑 비교하는 수치보다는 예상치에 비해서 어떻게 그 실적이 나왔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요. 그래서 어제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 예상 대비해서 이익이 많이 나오는 회사들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1등이 어제 5시쯤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기업은행, 뭐 S-오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미반도체 이렇게 뭐 쭉쭉 이런 종목들입니다. 기아도 여기 순위에 들어가고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SDI도 여기 좀 들어가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자, 근데 그 이익보다 잘 나왔다. 근데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아를 그렇죠. 예를 드셨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을 안다라면은 관심이 있다라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종목에 한해서 리포트 열심히 읽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증권사에서 또 실적 잘 나온 종목들은 리포트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몇 개만 읽어봐도 아, 이 회사는 하반기 어떻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좀 그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귀찮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포털 사이트 보면은 3분기 이 컨센서스도 분기별로 컨센서스가 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가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시간대별로 1년 전에는 얼마로 전망을 했고 석 달 전에는 얼마로 전망을 했고 한 달 전에 얼마로 전망을 했고 지금은 얼마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전망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보는 게 한 달 전에 비해서 뭐 이익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됐나 추정치가 네. 그거를 좀 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뭐 종목들이 좀 보이죠. 여기서 이제 뭐 S-오일이라든지 S-오일이 22% 이상 좀 한 달 사이에 그 컨센서스가 올라왔어요. 우리금융지주도 올라왔고, 하나금융지주도 올라왔고, 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기아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놓고 봐서도 이 종목들이 주가가 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저는 뭐 효율적 시장론을 믿는데 모든 정보들은 주가에도 반영이 돼 있고,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그 얘기도 되지만. 기관 외국인이 이 종목들을 산다 그러면은 뭔가 알고 산다. 그래서 첫 번째 컨센서스보다는 이익이 잘 나와야 된다 2분기에. 그리고 3분기에 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을 일단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을 쌍끌이 최근 닷새 동안에 꼽아봤는데 종목들 다 만만한 종목들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 닷새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산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S-오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글로비스, 현대제철, 하나금융지주, SDI, 현세건설 이게 포스코 이런 종목들인데 특히 이제 노란색으로 좀 표시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건 오늘 기준으로 오늘 쌍끌이 매수한 종목들. 오늘 종목도 이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좀 제시하려고 해요. 네. 네. 이따 마지막에 종목 얘기할 텐데요. 종목명 미리 얘기할까요? 현대건설 기계. 아, 현대건설 기계. 네. 아, 어떤 면에서 저걸 추천하시는 거죠? 일단은 급등주 쫓아가기에는 지금 더 부담스러운 시장 분위기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만족스러우면서도 가격도 말랑말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현대건설 기기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현대제철하고 포스코 보면서 네. 참 어이없는 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크아웃 이야기 기관들에서 이야기하면서 증권사에서 네. 저 철강주는 이제 피크아웃이고 끝이다 뭐 안 오를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시장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것도 감론을 받고 네. 있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갑자기 막 그 증권사 리포트들도 긍정적으로 막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뀌고 매수하고 네. 도대체 이게 뭐야? 네, 제가 그 오늘 그래서 그 업종도 철강주를 일단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 자세하게 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시죠.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업종. 그럼 다른 얘기하기 앞서서 철강주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아니, 그러니 그 우리가 이 증권사 리포트를 가지고 그래도 시장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예측하고 또 그래도 좀 뭐 최소한 뭐 분기마다 나온다라면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떤 거시적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업종에 대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거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 철강 업종을 한번 예를 들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변했잖아요. 근데 네. 포스코 실적 발표 때부터 갑자기 뭔가 좀 그 센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포스코 실적이 그 잠정치를 내놨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 후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목요일, 월, 화, 수 지금 닷새째 지금 그 철강주를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딱 그 철강주를 한 번 외국인들이 세게 사더라고요. 근데 5월 중순부터 한 번 세게 사더라도 그 다음 날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었고, 그때 한 번 이거는 좀 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에도 사더니 계속 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은 그 3월부터 쭉 주식을 사다가 5월 초까지 샀거든요. 네. 5월 저게 빨간 선이 지금 그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계속 팔다가 이게 최근에 추세가 완전히 반대로 다시 상승으로 튼 모습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갑자기 얘네를 좋게 보기 시작했구나. 그동안은 안 좋게 보기 시작했다가. 네. 근데 뭐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알면은 그럼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좀 이제 철강주는 이제는 조금 시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철강 산업은 공해 산업이다. 그렇죠. 그래서 철강 제품을 생산을 줄여라. 탄소 제로 뭐 이것 때문에 줄여라. 그렇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했으면은 딱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철강주가 굉장히 지금 5월 달까지 불같이 올라갔었잖아요. 5월 초까지. 그게 어떤 근거냐면은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 제품 가격을 줄이니까 그 생산을 줄이니까 제품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룰루랄라는 거죠. 근데 중국이 딱 거기까지만 해서 멈췄으면 좋은데 가격 통제를 하려고 든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의 그 열연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20%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철강주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리포트들이 막 쏟아졌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뭐 그 빅테크 규제 얘기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니 지금 그 수요가 줄어들진 않아요. 근데 생산을 줄였어요. 근데 인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천년만년 유지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그 열연 가격은 다시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키움증권에서 자료로 제가 한번 그 리포트 나온 거 캡처해봤는데요. 중국의 열연 가격하고 포스코 주가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그래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때문에 열연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철강주도 뭐 하반기 뭐 피크 친다 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3분기는 더 좋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철강주 시세가, 철강은 그 비철금속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경기에 민감한 지표가 구리 가격이죠. 네. 구리 가격이랑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요새 슬슬 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게 구리 가격이 1,600달러, 그러니까 톤당 1,600달러까지 갔다가 훅 빠졌잖아요. 근데 그 6월 중순부터 계속 올라가려고 시도를 할 때마다 제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는데 저게 9,500달러예요. 거기 걸려서 계속 못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뚫고 올라가더니 단숨에 9,8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근데 10,000달러 올라가고 다시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 그러면은 철강주뿐만이 아니라 시클리컬 전체적으로 또 좋은 신호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철강주가 다 좋느냐? 부정적인 요인은 하나 있어요. 탄소 국경세액인데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 비용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5개 그 품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무역협회 통계 자료 그걸 제가 캡처했는데 그냥 철강이에요. 철강하고 알루미늄인데 금액으로 따져도 철강인데요. 이게 분명히 좀 그 부담스러운 요인은 요인인데 근데 지금 당장 시행하느냐 아니에요.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돈을 더 내는 거는 2026년까지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거 대책을 세우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7월 14일인가 나왔는데요. 철강주 주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는 않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미래의 불안 요인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철강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 컨센서스는 다 올라오고 있어요. 3분기 컨센서스 다 좋고. 최근 닷새 동안에 수급을 봤더니
세 종목 정도만 좋은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특히 포스코가 수급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철강주 사고 싶으시다면은 뭐 다소 좀 그 무거운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코를 사는 게 맞고요. 2번 현대제철이고 나는 무거운 주식 정말 싫어. 나는 저기 그 가벼운 주식만 매매할래. 그러면 변동성을 이용할래. 그러면은 대한제강이에요. 수급을 보면. 대한제강이에요? 동국제강이 그렇죠. 아니고? 동국제강도 뭐 올라가면 팍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한제강이 또 올라가면 이게 또 뭐 확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그 끼 있는 종목이라 그러죠. 그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제강을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적으로 관심 가질 종목은 포스코가 맞습니다. 포스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철강주 기관이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갑자기 달라진 것은 그만한 지금 이야기하신 중국에서의 어떤 실적이 열연 가격의 상승 이것 때문에 달라진 것이다 뷰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수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펀더멘털 자체가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설을 해드리는데 사실 뭐 저도 열연 가격 데이터를 지금 어디서 얻기가 힘들어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돈 내고 이제 받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열연 가격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증권사 리포트를 열심히 읽어보는 수밖에 없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일단 기관 외국인이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뭔가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있다.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사흘째 사고 나흘째 사고 닷새째 사고 그러면은 이건 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아까 보여드렸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로 구리 가격 움직임도 잘 봐야 되는데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전체적인 원자재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가면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고 그래서 시클리컬 섹터들이 좀 길을 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약한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그리고 철강주는 그 구리 가격이랑 굉장히 움직임을 같이 한다는 거 이것도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